작은 서점. 화장실 옆 말석이 내 자리란 것을 알았을 때 까마득한 후배들이 나를 보며 저 사람 누구냐고 옆 사람에게 중얼댈 때 눈치껏 자리를 떴어야 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오늘은 성혜나 작가의 기담집 인비인에 수록된 단편소설 윤회 당한 자들의 첫 문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한때 다큐멘터리 유망주로 불렸던 주인공은 10년이 넘도록 별다른 작품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재기를 위해 전생과 윤회를 믿는 이상한 모임에 잠입하게 되는데요. 편집자의 방, 오늘은 더운 여름 기묘한 기담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자,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은요, 김민철 작가님의 오독의 발견입니다. 지난 11일과 12일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에 출연한 김민철 작가님의 첫 독서 에세이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들의 전성시대를 맞이합니다. 편집자의 방. 오늘은 다산북스 김보람 편집자, 한겨레 출판의 김준섭 편집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보람 편집자님은 오랜만에 또 다시 저희 스튜디오 찾으셨는데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네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김보람 편집자님께서는 다산북스에서 해외 문학을 담당하고 계신데요. 지난번에 그 청해 작가의 오렌지와 빵칼 책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굉장히 또 말씀도 너무 재미나게 해주시고 책도 너무 좋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실 김준섭 편집자님 작은 서점 처음 찾으셨는데 굉장히 긴장하신 표정이시네요. 네, 너무 긴장이. 네,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너무 어떤 내적인 친밀감이 있어요. 저희가 너무나 좋아하는 김진영 편집자님이 강하게 추천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김진영 편집자님이 추천해 주신 분이요. 우리 또 다른 가족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네, 재밌게 잘 해봤습니다. 네, 저희 방송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네네. 그러시죠.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네. 자, 김보람 편집자님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초판, 방구석 미술관, 작은 땅의 야수들, 흐르는 강물처럼 같은 인기책들을 만드셨다고 저희가 이제 지난 방송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김준섭 편집자님은 어떤 책들을 만드셨는지요?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는 10년 넘게 보통 한국 문학을 만들어 왔는데요. 김혜진, 김초엽, 조예은, 천설란 작가님 등 국내 소설가들의 책을 편집했고 저의 출세작들은 네, 출세작. 네, 그렇죠. 저 아침의 피아노라는 산문집을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김초엽 작가님의 방금 떠나온 세계라는 소설을 만들었고 네. 박상영 작가님의 오늘 밤은 굶고 자야지라는 에세이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임경선 작가의 태도에 관하여. 태도에 관하여. 네. 그리고 작은 서점에도 출연하시는 장강명 작가님이 5년 만에 신혼여행도 편집했습니다. 우리와 인연이 있으신 분이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든든한 두 분과 편집자의 방 코너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 하는데요. 오늘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소개해드렸다시피 기담집이 주제입니다. 기담.
이런 기담, 괴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당기는 계절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기담과 괴담은 다른 거죠. 이것부터 좀 짚고 넘어갑시다. 네.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둘 다 기이하고 이상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 귀신 이야기를 좀 괴담이라고 한다면 네. 기담은 좀 결이 달라요. 그 단순히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만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욕망이나 집착 그리고 좀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감정과 사건들을 함께 담아내거든요. 그래서 기담을 접하다 보면은 꼭 약간 무섭다기보다는 좀 묘하고 이상하고 찝찝함이 남는 것 같아요. 찝찝함까지. 네네네. 네. 그래서 결국 기담이라는 게 단순한 어떤 공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에 가장 낯설고 이상한 면까지 들여다보게 만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맞아. 그런 얘기들 흔히 하잖아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인간이라는. 그게 기담과 괴담의 차이라는 거. 네. 무서운 사람 이야기가 기담이고 귀신 이야기는 괴담이고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좀 정의를 내릴 수 있겠네요. 우리 김준서 편집자님은 기담과 괴담 중에 어떤 걸 더 좋아하세요? 저는 겁이 너무 많아서 사실 괴담은 사실 근처도 못 가고요. 아, 진짜로요? 기담도 사실 겨우겨우 읽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김준서 편집자님이 이제 편집하신 성혜나 작가의 기담집. 네네. 이것도 약간 괴담과 기담 사이에 좀 으스스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편집하시면서 힘드셨겠네요. 이런 장르가 이게 좀 힘드신 분이라면. 그렇죠. 사실 이번에 람포 기담집도 그렇고 네. 그 주로 낮에만 읽었습니다. 진짜요. 꿈에 나올까봐.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이제 이 책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이제 에도가와 람포 기담집 오늘 들고 오셨잖아요. 제가 좀 전까지 그 마지막 읽었던 게 그 애벌레였는데 여기는 계속 너무 계속 뭐가 이렇게 찝찝하죠. 네. 그죠, 막 그죠. 싹싹 소리가 나는 것 네. 같고, 뭐 이렇게 덩어리가 계속 제 주변에 뭐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찝찝함이 좀 남는 게 무섭지는 않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일단 그게 바로 이제 기담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에도가와 람포 기담집 우리 김보람 편집자님이 골라오신 책인데요.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에도가 람포 기담집인데요. 제가 앞서서 기담이 그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람포가 바로 귀신보다 사람을 훨씬 더 무섭게 그린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이 가진 내면의 불안과 욕망, 광기 같은 것들을 아주 기묘하고 좀 매혹적인 방식으로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도가와 람포 굉장히 왜 익숙하잖아요, 이름이. 맞아요. 네, 이유가 있죠. 네네. 사실 기담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바로 에도가 람포인데요. 네. 일본 추리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작가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추리뿐만 아니라 독특하고 기묘한 이야기인 오늘 이제 다룰 그 기담에서도 양쪽 모두를 이제 아우르는 작품 세계를 가진 작가인데요. 네. 그 에도가 람포라는 이름에 되게 재미있는 비하인드가 있어요. 본명은 히라이 다로인데요. 그 람포가 평생 존경했던 그 19세기 미국의 천재 작가이자 추리 소설의 시조새라고 불리는 에드거 앨런 포의 이름을 일본식 발음으로 바꿔서 필명을 만들었다고 해요. 에드거 앨런 포. 네네. 그렇네요. 에도가와 람포 비슷한. 네. 맞아요. 아, 진짜. 지금으로 치면은 정말 성덕의 원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본인 이름을 에드가 앨런 포를 이렇게 하면 약간 에드가 앨런 포라는 사람 그 작가는 불우한 그 최후를 맞이하면서 세상을 떠나는데 네. 좀 약간 좀 이거야말로 좀 찝찝할 거네. 상관을 하지 않으셨나 봐요. 네, 근데 이분은 뭐 무병장수하신 거죠? 네. 그것까지는 네. 그래서 이제 그 람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네. 람포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20가지가 넘는 직업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무역회사, 중고책방, 메밀국수 노점상 등등 여러 곳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문예지 신세인엔의 단편소설 이전짜리 동전을 발표하면서 소설가로 데뷔했는데요. 네. 원래 람포는 그 논리랑 추론, 트릭 등이 되게 중요한 이지적인 탐정소설을 지향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최초의 사립탐정 캐릭터인 아케치 고고로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일본 내에서 어떤 환상이나 괴기, 심리 등 어떤 그런 걸 다루는 병격 소설에 대한 대중 수요가 높아지면서 논리적인 해결이나 어떤 사건보다는 어떤 장면이 주는 오싹한 분위기를 강조하는 소설들을 쓰게 되었죠. 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작품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 람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의 이름을 딴 에도가 람포상일 것 같아요. 네. 이 상은 지금도 일본 미스터리 문학 최고의 등용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네. 우리가 잘 아는 그 히가시노 게이고도 이 상을 받으면서 작가로 본격 데뷔했거든요. 네. 그래서 람포는 죽었지만 람포의 이름은 지금도 일본 추리문학 한가운데에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은 서점에서 참 지난해 더울 때였나? 이제 나스메 소세키 기담집도 한번 했었는데 네네네. 약간 느낌이 비슷한 게 일본의 어떤 기담집의 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으스스해요. 뭔가 찝찝하고. 예, 찝찝하고. 근데 뭔가 이렇게 결정적인 빵 하는 사건은 없는데. 없지만, 맞아요. 자, 책 제목이 에도가와 람포 기담집. 이 기담집이라는 그 단어에서 눈치채셨겠지만 여러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따가 또 다룰 성애나의 인비인도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약간 기담집처럼 네네. 여러 단편들이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 콕 집어주신다면. 네. 일단 람포의 수많은 명작 중에서도 읽고 나면 아 진짜 이거 이상하다 하면서도 자꾸 생각나는 기묘한 작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바로 인간의 자라는 단편입니다. 그 1925년에 발표한 후에 독자 인기 투표에서 1위를 했던 작품이라고 해요. 네. 진짜 이게 근데 시작부터 너무 흥미진진해요. 혹시 김준서 편집이 이거 인간 네네. 읽고 너무, 오셨죠? 네. 너무 흥미진진하죠. 네. 그러니까 이야기가 매일 아침에 남편이 이제 출근을 하고 나면은 네. 그 서재에서 독자들에게 온 편지를 읽는 것이 일과인 어떤 아름다운 여류 작가 요시코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어느 날 정체 모를 한 가구 장인한테 네. 두툼한 편지가 배달이 돼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부인, 생판 알지도 못한 남자가 이렇게 난데없이 염치 없는 편지를 보내는 잘못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부인은 아마 깜짝 놀라시겠지만 전 지금 당신 앞에서 세상에서도 보기 드문 진기한 죄악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진기한 죄악을 왜 나한테 고백하냐고. 그러니까요. 왜 하필. 저 같으면 이런 편지 오면 그냥 안 읽어요. 반송 처리. 그렇죠. 당연하죠. 벌써 이상하잖아요. 근데 읽기 시작합니다. 네. 그 편지에는 진짜 기괴하고도 은밀한 고백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 가구 장인이 자기 스스로를 자기는 추남해 지독하게 가난하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가 어느 날 호텔에 납품할 거대하고 푹신한 대형 안락 의자를 주문받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의자를 만들던 중에 기묘한 충동에 사로잡혀서 의자 내부에 그 스프링과 그 목재를 개조해서 사람이 겨우 한 명 들어가서 이제 앉아 있을 수 있는 은밀한 공간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가구 장인이 그 의자 안에 숨어들죠. 그리고 이 의자에 앉아서 자기 위에 앉는 그 수많은 사람의 체온, 피부의 감촉, 무게감, 그 가죽 너머로 고스란히 그걸 느끼면서 대화도 엿듣고 그래서 밤이 되면은 슬그머니 거기서 기어 나와가지고 도둑질을 하면서 연명하는 어떤 기상천외한 이중생활을 시작해요. 네. 그러다가 이 호텔이 매각이 되고 의자도 팔리게 되는 거죠. 네. 어떤 가정집에. 네. 그러다 자기가 결국 그 집에 있는 어떤 여성에게 지독한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고 이 가구장인이 고백을 하는데요. 네. 편지 그 내용이 막 되게 구구절절하게 써 있어요. 그 여성이 내 위에 몸을 던졌을 때 되도록 푹신하고 부드럽게 받아들이려고 애를 썼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가구장인의 고백이 담긴 편지가 이렇게 끝이 나요. 부인, 당신은 벌써 알아채셨겠지요? 저의 연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남편이 Y시의 가구점에서 이 의자를 사들이신 이래 저는 당신에게 이루지 못할 사랑을 바쳐온 가엾은 남자가 되었습니다. 진짜 그냥 되게 소름 끼치지 않아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네. 그렇죠. 너무 무서워요. 야, 아니 그 요시코가 지금 그 의자에 앉아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저 같으면 이거는 굉장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정말 여생이 힘들어질 것 같은데. 아 진짜로. 아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편지를 읽던 요시코가 정말 소름이 끼쳐서 오한을 느끼고 몸을 덜덜 떨고 있는데 네. 그때 마침 또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됩니다. 네. 그 두 번째 편지에 적힌 기묘한 반전은
오늘 밤 청취자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아서 직접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얘기 안 해주시면 되나요? 네, 스포하면 또 안 되죠. 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게 사람을 다 몰고 가놓고 뭔가 이제 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긴 하는데 네. 굳이 그 구멍으로 피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죠, 뭐 어떤 그죠, 느낌인지 그죠. 아시죠? 맞아요. 네, 계속 그래서 뭐지? 뭐 오늘 여기 오면 우리 여기 오신 분들과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기담이 귀신 이야기 같은 괴담이 아니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초자연적인 존재가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 너무 이상하고 공포스럽다라고 느끼는 게 어떤 한 인간의 집착, 뒤틀린 욕망이거든요. 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기이하고 무서운 건 어떤 통제력을 잃은 인간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담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성으로 좀 제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심리를 잘 묘사를 하는데 그게 보통 공포, 욕망. 아까 뭐라 그랬었죠?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욕망이나 집착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사건들을 함께 담아내는 거. 근데 이게 은근히 진짜 오금이 저리고 뒷골이 오싹해지는 그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떠셨어요? 이 내용 접하셨을 때 김준서 편집자님은 저는 약간 그래도 기분 안 좋았지만 좀 무릎을 쳤거든요. 정말 이 작가의 상상력이란 와 하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네. 저는 자꾸 검열을 하면서 처음에 검열을 네. 하게 돼요. 괜찮나? 이거 괜찮나? 이거 괜찮나? 이 인물 이렇게 계속해도 괜찮나? 이건 예. 도덕적으로 네, 괜찮다. 도덕적으로. 그렇네요. 네네. 약간 이제 이건 범죄행위니까 그렇죠. 사실. 근데 그래도 그 주인공이 그 선을 넘지 않고 맞아요. 그리고 되게 진심으로 어쨌든 자기의 그 기이한 행동을 잘 얘기를 해서 그래도 덮지 않고 계속 그 흥미진진함을 읽어나갈 수 있었고 마지막에 그 밝히지 반전. 않은 반전은 되게 유머러스하고 저는 네네네. 되게 위트 있고 아, 그래요? 네 그렇게도 좀 읽히더라고요. 네. 저는 전혀 유머러스한 느낌이 그게 어떻게 유머러스하죠? 확 짜증이 나던데. 아니 근데 여러모로 정황상 그 뒷편지는 약간 거짓말 같지 않아요? 아무튼 이건 뭐 독자 여러분들께서 네, 읽어보세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독특하고 기이한 소설이 발표 당시에 독자 아까 인기투표 1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진짜 일본 기담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네. 두 번의 결정적인 대유행이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첫 번째는 그 17세기 에도 시대예요. 그 전쟁이 이제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지루해진 거죠. 네. 뭔가 재밌는 걸 하고 싶다. 자극적인 오락거리를 찾으면서 밤새 촛불 100개를 켜놓고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는 백물어라는 놀이가 대유행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백물어가 뭐냐면 말 그대로 100가지 무서운 이야기라는 뜻인데요. 밤새 촛불 100개를 켜놓고 이야기를 하나씩 끝낼 때마다 불을 끄는 놀이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100번째 불이 꺼지면 진짜 요괴가 나타나거나 불행한 일, 불길한 일이 생긴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9번까지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멈추던 아주 스릴 넘치는 에도 시대의 밤문화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 그 신화괴담의 예능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예능이 그게 있죠. 원조가 네. 아닐까. 네. 그리고- 근데 심야괴담에는 사실 저기 이제 공중파기 때문에 하나도 안 무섭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어떤 막 역사나 이제 좀 이렇게 뭐 과학적으로 그걸 또 네네네. 풀이해주는 것 때문에 맞아요. 좀 웃기긴 한데 이런 문화가 또 일본에 있었다는 거 맞아요. 또 새롭게 접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20세기 초반 1920에서 30년대 이르러서인데요. 그때 당시에 일본이 급격한 근대화와 도시화를 겪으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깊은 불안감과 동시에 더 짜릿한 자극을 갈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이 시기를 뒤흔들었던 문화 키워드가 에로틱, 그로테스크, 난센스였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시기에 람포가 등장을 해서 이 어떤 사람들의 뒤틀린 욕망을 정확하게 파고든 거죠. 네. 도시인들의 병든 감각,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알 수 없는 인간 심리의 기이함,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잔인한 욕망들을 본격적으로 소설로서 해부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사회가 불안해지고 좀 피폐해질수록 이런 판타지나 이런 괴담의 심리적 수요가 많아진다는 말씀이신데 네. 이거 지금 일본 얘기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근데 하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전설의 고향 같은. 근데 약간 일본만큼의 어떤 이런 수요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막 무서운 얘기가 많지 않지 않나요? 그 어떤 책에서도 이렇게 공포 장르가 많지
발달해 있다고는 볼 수 없죠. 어때요? 편집장에게 출판업계에 네네.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근데 저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무서운 얘기를 되게 좋아한다고 느꼈던 좋아한다고 게 느껴요. 저 초등학교 때 문방구 가가지고 그 공포 500원짜리 공포집 같은 거 사서 읽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막 이야기 속으로 옛날에 토요 미스테리 이런 프로그램도 계속 있어 와서 네. 사람들이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듣는 거를 즐기지 않나? 그래요. 제 주변에 이렇게 막 공포 영화를 좋아한다거나 이런 괴담집, 기담집 막 찾아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이번 기회에 그죠. 네, 두 권을 이렇게 접하면서 재밌었는데, 근데 그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지금 일본 시대와 공간이 다르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이런 기이한 이야기에 끌린다는 거는 뭐 어느 세계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자꾸 이렇게 기묘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찾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이 단순한 흥미나 말초적인 재미 외에 뭐 어떤 문학적인 기능 같은 게 있다고 보시는지. 네. 우선 일종의 안전한 도파민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안전한 도파민이요? 네. 실제로 자기가 이런 일을 겪으면 약간 질색팔색할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책을 읽는 순간만큼은 나는 좀 안전하고 평온한 상태에 있는데 역으로. 네네. 그런 자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긴장감과 불안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그래도 난 안전해 하면서 어떤 안도감 그리고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인간한테는 정말 여러 면모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은 다면체라고. 네. 어떤 정도가 다를 뿐이지 사실 질투나 집착, 광기나 욕망 같은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걸 좀 평소에는 숨기고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소설이 그것을 좀 안전한 방식으로 마주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이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낯선 인간을 구경하는 동시에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낯선 얼굴들도 좀 발견하는 재미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준서 편집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어떤 이상한 이야기들이 갖는 문학적인 승기는? 저는 일단 문학이 기본적으로 삶을 약간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통 뭐 자기계발서나 경제경영서가 직선으로 가게 한다면, 근데 기담은 그런 거를 지그재그로 가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저희가 하루를 곰곰이 돌아보면 생각보다 기이한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 걔는 나한테 그런 말 했지? 이런 거라거나 기이하다기보다는 괘씸한 일 아닌가요? 오늘 운이 진짜 좋다 뭐 이런 거나 아니면 그런데 이게 정말 다 우연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네. 기담은 그런 순간을 천천히 약간 생각해보게 해주고 그 순간들을 되씹어 봄으로써 약간 하루를 좀 풍요롭게 해준다고 해야 되나?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지만요. 네. 좀 이렇게 안전하게, 그렇죠? 안전하게 맞아요. 우리의 마음의 어떤 깊은 그 심연을 들춰보고 또 남의 것도 좀 구경하고 뭐 이런 재미를 주는 그게 아마 이런 기담이라는 장르가 가진 문학적인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저는 그 람포 소설들이 사실 1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읽히는 건 단순히 되게 자극적인 이야기를 썼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인간의 본질을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우리는 자기 자신을 되게 아주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믿고 살아가잖아요. 네. 근데 사실 실은 아닐 수 있거든요. 인간 의자를 읽고 이 가구장인 진짜 어쩜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너무 미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도 혹시 남들에게 절대 말하지 못할 나만의 은밀한 의자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남들한테 좀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저 일상의 상식에서 벗어나서 어떤 내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좀 응시하게 만들어주는 것?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문학의 기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뭐 PC적인 뭐 도덕적인 뭐 이런 걸 기준으로 이걸 평가하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로 좀 즐겨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아까 이제 그 본인 검열을 계속 하신다는 얘기가 이게 약간 좀 문학 예술과 네. 또 요즘 현실에 그쵸. 굉장히 그 왔다 갔다 갈등을 하는 지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너무 재밌는 소설이었었어요. 그죠. 네. 자, 소설에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 낭독으로도 들어볼까요? 네. 네. 저는 생각했지요. 이 의자 속 세상이야말로 제게 주어진 참된 안식처라고. 저처럼 추하고 소심한 사나이는 광명의 세계에선 고작 패배감에 젖어 늘 부끄럽고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갑갑한 것만 좀 참고서 사는 세상을 바꾸면 말을 거는 것은 고사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던 아름다운 사람이 스스로 다가와 그 목소리를 들려주고 그 살갗을 허락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의자 속 사랑. 그게 얼마나 짜릿하고 매력적인지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오직 감각과 청각, 그리고 얼마 안 되는 후각만의 사랑이고 어둠 속 세계의 사랑입니다. 결코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악마가 사는 세상의 애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구석구석에서는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뽑아보았는데요. 네. 그 마지막에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구석구석에 이런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약간 관통하는 것 같아서 이 메시지를 한번 네.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들썩들썩이게 돼요. 그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 나를 지금 관찰하고 있으면 어떡하나라는. 자, 이쯤에서 노래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곡 신청해 주셨나요? 네. 션 레논의 파라슛이라는 노래를 같이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그 존 레논의 아들의 노래예요. 네. 되게 몽환적이고 좀 글루미한 노래라서 비 오는 날 밤이나 새벽에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기담이랑 또 잘 어울려서 한번 네. 선곡을 해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션 레논의 파라슈트 들으셨습니다. 편집자의 방 스페셜 김보람, 김준섭 편집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기담입니다. 자,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편집자님이 가져오신 책 살펴보도록 하죠. 성혜나 작가의 인비인. 자, 이 제목부터 좀 한번 어떤 의미인지 얘기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성혜나 작가의 기담집 제목은 인비인인데요. 네. 묘한 제목이죠. 네. 그래서 사람인 듯 사람이 아닌 것, 사람이어야 하나 사람이기를 멈춘 것,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네. 워낙 그 혼모노라는 책이 엄청난 화제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혼모노를 하나씩 들고 읽는 그 정도로 이제 열풍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기담집이에요. 근데 어때요? 이거 편집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혼모노를 넘어설 것 같나요? 솔직히 한번. 네. 근데 뭐 둘 다 작가님 책이어서 사실 혼모노 100만 부까지 갔으면 좋겠고 인비인도 40만 부 돌파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제 2권을 다 읽었는데 편집자님 대박이 아, 예감됩니다. 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네. 성혜나 작가가 그 후문어는 엄청 많이 팔렸고 또 굉장히 뭐 많은 수상을 한 작가잖아요. 네.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일단 사실 혼모노는 그래도 어느 정도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 출간이 이제 딱 1년이 됐는데 40만 부를 돌파했고 성혜나 작가는 그 사이에 사실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이라는 상도 받고 젊은 작가 상에도 2번 수상하시고 예스24에서는 한국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1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책과 함께 사실 박정민 배우의 추천사도 되게 유명하죠. 그 OTT 왜 보냐, 성혜나 책 보면 되지, 뭐 그 얘기 한 거잖아요.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작품인 거죠, 인비인이요? 네네, 혼모노 다음에 이어지는 후속작입니다. 에도가와 람포 기담집과 인비인 둘 다 이제 오늘 기담집인데 느낌이 좀 달라요, 그렇죠? 네, 저도 이번에 사실 람포 기담집 읽으면서 어떻게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공통점도 있더라고요. 둘 다 너무 재밌다. 아 진짜로? 진심으로. 이게 공통점이고 다른 거는 에도가 람포 기담집은 현실 속에 숨어있는 그로테스크한 장면을 되게 잘 포착한 그런 소설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조금 인상적이었고 성혜나 작가님의 인비인은 조금 다른데요. 약간 다른 의미에서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가 나올 듯 하잖아요. 계속. 그렇죠. 이 지점에서 귀신이 나오나? 귀신에 뭐 홀렸나? 계속 이런 생각하면서 보게 되는 그런 긴장감이 있습니다. 약간 람포가 인간 개인에 집중을 한다면 약간 성혜나 작가님은 인간 자체를 조명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이를테면
뭐 1944년 야스쿠니 신사에서 시작된 죄를 물려받은 책상이 100년째 후손의 서재에 놓여 있다거나 그다음 731 부대 생체 실험실에서 눈도 귀도 없는 잿빛 덩어리가 태어난다거나 하는 무서운 상황이 소설 안에 있긴 한데 사실 그것보다 조금 끔찍하게 그려지는 건 그 옆에서 뭔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인 그렇네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731 부대 생체 실험실 얘기는 그 경성 크리처인가요? 그거와도 되게 겹치면서 저는 막 이게 막 영상으로도 막 그 계속 떠올라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이거 좀 읽으면서 그렇죠. 그런 면이 맞아요. 있죠. 네, 네. 총 몇 개의 작품이 이번에 있죠? 네, 이번에는 9편의 소설이 담겨 있고 네. 조금 특이하게 소설 뒤에 또 9편의 작가 해설이 붙어 있는 책입니다. 네. 김보람 편집자님이 보시기에도 좀, 그 앞서 에도가 람포 기담집과 또 우리 국내 작가의 기담집, 특히 인비인, 좀 느낌이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네, 일단 저도 인비인을 너무너무 재밌게 잘 읽었고요. 네, 네. 그 인간을 좀 무섭고 기묘하게 다룬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것 같고, 다른 점은 어쩔 수 없이 그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뭔가 람포의 기담은 일본 특유의 전통이나 어떤 시대 분위기 그런 것들이 좀 스며들어 있다면 네. 그 성혜나 작가님의 그 기담집은 어떤 과거의 역사나 상처 등에 대해서도 이걸 뭔가 단순히 역사 속에 머물게 놔두지 않고 그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그림자를 그냥 기담으로 연결시켜서 풀어낸 점에서 좀 사회적 질문이나 어떤 정서적 울림이 좀 더 있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타고난 이야기꾼 같아요. 맞아요, 지난번 맞아요. 그 혼모노에서는 왜 저는 가장 재밌었던 그 단편이 그 미국계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 태극기 부대 집회 가서 뭐 이게 무슨 상황이 하면서 약간 웃지 못할 해프닝 같은 맞아요. 걸 이제 담아내는 거 그런 어떤 서사도 너무 기발했는데 이번에도 한 편 한 편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싶을 정도로 정말 이야기를 잘 쓰는 작가인데 이번에 좀 특이한 이 책의 구성이라 그러면 어제 오늘 내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죠? 네, 일단 소설이 보통 소설집이 네. 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는데 예. 네, 이번 인비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야기의 소재나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네. 그거를 다 읽고 나면은 왜 인비인이라는 제목을 붙였고 왜 이 작가가 이 책에서 인간이라는 어떤 테마를 다루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어제는 어떤 이야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네. 네, 어제는 조금 단순한 설명이긴 하지만 네. 역사의 죄를 다루는 소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1944년 야스쿠니 신사에서 출발한 책상이 100년째 후손에 놓여 있는 이야기라거나 네. 아까 말씀드렸던 731 부대 생체 실험에 가담한 노인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이야기라거나 네. 그리고 친일 유물을 갑오로 믿어온 한 집안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어제는 저기 관통하는 주제가 친일이에요. 보니까 성현애 작가님이 뭔가 최근에 뭔가 친일과 관련된 그런 고민들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소재가 이제 한 그 이야기로 묶여지더라고요.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네. 그 주제에 엄청 천착해 계셨던 것 그러게,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해설을 읽어보니까 네. 네, 친일 인명사전을 이렇게 네. 읽으셨다고 해가지고 사실 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네. 편하게 삶을 사는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이제 오늘로 넘어가면 또 다른 결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네네, 오늘은 욕망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타인의 삶을 사고파는 경매장이 나오고 또 이베이에서 $100에 남의 인생을 낙찰받은 남자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전생을 믿는 모임에 잠입한 실패한 다큐멘터리 감독도 나옵니다. 네. 그 다큐멘터리 감독이 앞서 그 어제 한 부분에 나왔던 그 다큐멘터리 그 감독과 같은 사람인 거죠? 연결이 되는 건가요? 다른 사람 같긴 한데 네. 분명히 뭔가 연결되는 좀 그런 장치를 작가님이 숨겨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편 한 편 떨어져서 이게 뭐 다른 이야기 같지만 쭉 읽어보면 뭔가 이렇게 좀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인물들의 나이 중에 89세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도 사실
아, 나옵니다. 네, 한 번이 아니라 아. 89라는 나이가 나와서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내일은 또 특이하게 AI라는 주제로 넘어가요. 네. 네, 내일에서는 사실 AI를 소재로도 다루기도 하고 네. 또 AI와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촬영 현장에서 로봇에게 밀려난 스턴트맨의 이야기가 나오고 넷상에서 생성되는 혐오 언어를 밤마다 걸러내는 일을 하는 노동자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로봇 의사가 상용화된 세계에서 무언가 조금 삐뚤어진 길을 가는 한의사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네. 이쯤 되면은 사실 다들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약간 조금 더 복잡 다단한 공포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소설집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화장실에서 휴지를 건네주는 귀신을 보는 것도 무섭지만 네. 뭐 통장 잔고가 0이 되는 걸 보는 거라거나 아니면 제일 무서워요. 네, 갑자기 그 비유 좋네요. 네, 네. 좋은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약간 내가 잘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지점도 사실 무섭고 그게 진짜 무서운 거 같아요. 그게 진짜 나의 인생을 건드리는 그런 지점들이 맞습니다. 무서운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갑자기 뭐 점심을 먹는데 오래전에 내가 했던 어떤 잘못이 네, 갑자기 떠오른다거나 네. 약간 그런 걸 경험하는 게 참 무서운데 이 소설집이 그런 걸 좀 경험하게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일이라는 이제 어제의 그 이야기들과 욕망이라는 오늘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뭔가 우리가 이제 우리 손을 떠나가는 그런 AI 과학의 영역에서의 내일 이게 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소설이 네. 세부를 통해서 네. 어제의 죄가 오늘의 욕망이 되고 오늘의 욕망이 내일의 재앙이 되는 구조로 흘러가는데요. 아, 그래 어제의 죄가 오늘의 욕망이 되고 오늘의 욕망이 내일의 재앙이 된다. 그게 딱 맞는 표현이네. 진짜. 슬프게도 사실 그 중심에는 항상 인간이 있다는 인간이 게 있고. 좀 네, 무섭고 아. 그 인간들의 모습은 네. 무언가 조금 비틀려 있는 사람들인 네.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은 지금 편집자님이 쓰신 거예요? 네네 제가 썼습니다. 이거 굉장히 성인아 작가의 어떤 의도를 꿰뚫고 딱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9편 중에서 가장 올해 마음에 남은 작품이 있다면 뭐죠? 편집자님이 제일 좋아하는 작품? 사실 다 마음에 남는데요. 약간 아픈 손가락처럼 더 마음에 남는 작품이기도 하고 네. 좀 가장 덜 무서운 작품이기도 네. 윤회당한 자들이라는 단편입니다. 네.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실패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넷플릭스와 계약을 할 만한 소재를 찾아서 전생을 믿는 이상한 모임에 잠입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임의 장으로 나오는 중학생이 있는데 수백 년에 걸쳐 윤회를 거듭한 성인으로 나오거든요. 이를테면 달라이 라마 같은 존재로요. 모임에 있는 다른 이들도 하나같이 딱하고 외롭고 나름대로 진지하고 불쌍한 인물들인데 다들 전생과 윤회를 믿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은 이 모임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전생을 꾸며냅니다. 샹 샤오잉이라는 경극 배우의 삶을 꾸며내는데요. 그런데 이 모임에 계속 참석하게 되면서 점점 자신이 만들어낸 그 인물의 삶을 믿기 시작합니다. 네. 네. 사실 여기서 이 감독이 예전에 지평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다큐를 찍었던 사실이 약간 기억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황당한 믿음을 취재해온 사람이 또 황당한 모임에 잠입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전히 사실 왜 저걸 믿지?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감독은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이 소설은 사실 섬뜩하면서도 웃기고 웃기면서도 슬픈 그런 소설이에요. 성혜나 작가가 해설에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네. 이 소설의 테마가 윤회일 수도 있지만 소속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적을 둔다는 건 해방과는 거리가 멀지만 소속됨으로써 인간은 안정감을 얻고 한결 강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감독 또한 성공을 쫓아서 이 모임에 왔지만 성공 대신에 소속감을 얻게 되는 거죠. 네. 그 모임 사람들이 감독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제가 이 소설에서 되게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세상엔 윤회당한 것도 모르고 평생 꾸역꾸역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괜찮아요, 샤오잉. 이런 말을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이 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감독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자신보다 더 불쌍한 이들이 자신을 위로하는 걸 들으며 감독은 큰 위로를 얻습니다. 감독은 그 장면을 몰래 찍은 영상을 집에 와서 계속 돌려봐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샤오잉 이런 말들이 담긴 영상인데요. 그 말들을 읽고 있으니까 저의 마음에도 이 단어가 계속 남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치 뭐 그동안 힘들었지? 괜찮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위로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위로를 비담집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윤회 당한 자들 이렇게 풀이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한편 한편 다 너무나 다시 몇 번씩 곱씹어서 생각하고 싶어지는 정말 명작들인데 혹시 김보람 편집자님은 어떤 게 제일 재밌으셨어요? 저는 네. 그 인빈이라는 작품이 네. 사실 기억에 남았거든요. 표제작? 네. 네, 맞아요. 그 아까 잠깐 짧게 소개해 주셨는데 그 생체 실험을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생체 실험을 통해서 어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가타마리라는 어떤 그 표현에 따르면 곤란한 생명체가 태어나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얼굴이라고 부를 만한 곳에는 코와 입만 있고 네. 팔다리나 생식기조차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인빈을 읽으면서 네. 람포의 애벌레를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네, 또 되요. 네, 제가 네. 애벌레 읽고 왔다 그랬는데, 네. 그래서 계속 이 뭔가 덩어리 그 느낌이 계속 남아 있었던 그죠, 거구나, 그죠. 제게도. 네. 네. 그 애벌레가 1929년에 람포가 발표한 단편 소설인데 그 남편과 아내의 얘기예요. 네네. 그 남편이 전쟁 영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말도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처음에는 그 남편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을 하죠. 근데 이제 점차 남편을 좀 혐오하고 어떻게 욕망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네. 가학적인 행위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그 눈이 되게 유일한 세상과 소통하는 수단인데 아내가 그걸 나중에 손으로 지니겨서 실명을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정말 예. 기괴하잖아요. 진짜 기괴하죠, 여러분. 네네네. 네. 그래서 이거 제가 네. 선뜻 소개하기가 조금 그랬는데 그 신체가 훼손된 군인이 사실 괴물이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좀 이용하고 파괴하는 인간이 괴물이 아닐까라는 것을 그 인비인과 애벌레를 통해서 제가 한번 느꼈고 그 애벌레는 국가가 영웅이라고 칭송하는 군인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여기서 그 애벌레라는 그걸로 이제 묘사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당시 일본 사회에선 되게 불온하게 여겨져서 이 작품을 수록을 거부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네네. 그렇군요. 저는 이제 그 소돔의 의로운 혈육들 를 또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여기 이제 아무래도 KBS 1TV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진품 명품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공의 할아버지가 가보로 여겨온 그 도검이 이제 진품명품에 이제 나가면서 이게 이제 친일 유물로 밝혀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진짜 애지중지했는데 그 할아버지의 망연자실한 그 마음. 근데 절대 그걸 내색하지 않고 아니다. 이 KBS 이것들 하면서 막 와서 시위하고 막 이러세요. 근데 더러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TV에서 나왔던 것들이 이제 뭔가 가문에 혹은 뭐 자기 종교에 자기 기업에 이제 그 어떤 이익과 좀 반하는 일이 있으면 이제 피켓 들고 와서 KBS 그 제작한 PD들 나와라 뭐 진행한 누구 나와라 그런 것을 종종 보는데 저는 그런 경험들과 이제 교차가 되면서 너무나 재밌게 읽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역시 이것 역시 이제 친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또 이제 역사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도 좀 잔상이 좀 남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혜나 작가의 책 이번에 사실 굉장히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가장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제가 느끼기에는 단편들 후반에 항상 작가의 말이 좀 있어요. 저는 이런 단편집을 좀 있었나요, 그동안? 왜 작가의 어떤 본인의 해설을 작품 뒤에다 수록했는지 그 점이 참 궁금했거든요. 편집자로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제가 부탁을 그러셨어요? 네네 작가님께 드렸어요. 근데 네. 드렸던 이유는 홈모노로 굉장히 많이 알려지셨지만 네.
그 뒤에 작가님이 어떤 직면하게 될 부담감이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책은 오로지 작가님의 단어들로만 이 책이 구성되면 좋겠다. 네. 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독자들 입장에서도 한 편 한 편이 가볍지 않은 소설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작가님이 왜 이 소설을 쓰게 됐는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회사를 부탁드리게 됐고 제 의도보다 훨씬 더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네, 네. 저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아, 네. 그 단편 하나 읽는데. 네. 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 우리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앵커의 시선 뭐 이런 맞습니다. 느낌도 있고 제가 직접 이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근데 모든 작가님들이 이런 포맷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제가 이걸 왜 여기다가 제 의견을 써야 되나요? 반대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렇죠? 편집자님 이게 되게 흔한 구성은 아닌 거죠? 네, 저도 흔한 구성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사실 저는 많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이상문학상 작품 해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네. 그 작가님과 대담을 하는 대담이 실려 있긴 한데 네. 이렇게 작가님이 직접 그 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분은 좀 드문 편인 것 같고 저는 이 작가님 글이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뭔가 딱 한 편을 읽고 정리되는 기분이 들어서 맞아요. 그걸 읽고 싶어서 계속 직장을 넘겼어요. 저도. 그리고 중간에 왜 그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게 조금 이것도 약간 기담스러운 거 자세히 봐야 아는 이건 누구 작품인가요? 뭐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어떤 배경이 있어요? 스토리가 있나요? 자세히 보면 곤충이고 자세히 보면 막 꽃 같고 뭐 이상한 그림들이 계속 있어요. 사진인가요? 뭐죠? 네. 그림이고요. 아, 그림이에요? 네네, 그리고 그 지정이란 작가의 그림인데 그렇군요. 한 편 한 편 작품들이군요. 읽으면서 네. 새로 그리신 그림들인데 보면 좀 재미있는 네. 게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네. 그게 그 지정이라는 작가가 이 성혜나 작가 임비인을 읽으면서 한 톤으로 그릴 수가 없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9가지의 다양한 소설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컨셉이 아니라 여러 그림으로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도 이제 편집자님에서 비롯된 거죠? 이거는 작가님이 이 책에는 일러스트가 담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네. 그랬습니다. 저는 한참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이 그림이. 그러니까 이제 한 달락 깨끗하게 작가의 말까지 듣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페이지를 넘기게 되는 저는 이 부분이 이 책의 아주 묘미인 것 같아요. 네, 아주 잘 만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책을. 뭐 여러 얘기들 나눠봤는데 임비인은 어떤 분들한테 좀 권하고 싶어요? 편집자님 입장에서? 이번 임비인은 사실 홈머너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꼭 그분들이 아니어도 됩니다. 무서운 소설은 싫지만 기묘한 소설은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역사나 AI 이야기에도 관심이 있고 소설을 읽고 무언가 남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권하고 싶습니다. 이번 책은 무섭기보다 서늘하고요. 생각할 거리를 던져줌으로써 머리와 가슴을 뜨겁게도 하고 차갑게도 합니다. 네. 자, 오늘 특히 이제 작가의 말이 계속 이게 매 그 단편마다 있어서 그런지 저는 성인아 작가와 굉장히 또 가까워진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편집자님한테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우리 성혜나 작가님 한번 여기 좀 소개해서 오셨으면 좋겠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한번 우리 편집자님 백으로 한번 우리 작가님하고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온다고 문자 드리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꼭 이 방송도 들으시라고 제가 너무나 이거 읽고 즐거워하고 좋은 책이라고 극찬을 했다는 얘기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임비인에 어울리는 신청곡을 좀 골라주신다면요. 성혜나 작가가 직접 꼽은 플레이리스트가 책 안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곡을 골랐습니다. 이 곡은 그 수록작 프랭크 오자와에서 오자와의 삶을 산 한 남자가 듣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니나 시몬의 필링 굿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편집자의 방 스페셜 오늘은 한겨레 출판의 김준서 편집자님 그리고 다산북스의 김보람 편집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두 분이 추천해 주신 책 에도가와 람포 기담집과 또 성인의 작가의 임비인 우리 다독이 여러분들께서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나 시몬의 필링 굿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